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여야 간의 대치 전선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대여 전면 투쟁을 선언하며 장외로 나간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부터는 전국을 돌며 현 정권 규탄 대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불안했던 4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사실상 총선 체제로 행보를 이어가면서 공전을 이어갈 게 유력해 보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극한 대치의 현 정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열린 자유한국당 장외 투쟁에서 날선 비판들이 이어지면서 여야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직격탄과 같은 발언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야말로 어째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 치고 태극기 극렬 극우 세력과 토착외구 옹호 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나가기 전에 돌아오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국회 정상화를 시켜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좀 모레 돌아오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제대로 가동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어저께 주말에 한국당의 이런 집회에서 이제 좌파 독재니 이러한 아주 극렬한 주장이 나오고 또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하면서 극우 세력과 토착 외구 세력의 또 대변인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이제 대변인 이런 공방을 벌이는 대변이라고 주장하는 공방을 벌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당분간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대통령이 없는 기간에 이렇게 여야가 아주 정쟁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은 참 모양이 좋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근데 당분간은 불가능한데 정치에 또 불가능은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가지고 여야정 협의체 제1차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네. 근데 이제 분기별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한 번은 최소한 했어야 되는데 더 한 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 돌아오신 뒤에 보통 외교 결과를 5당 원내대표라든가 5당 대표를 불러서 서로 설명도 하면서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갖자 이런 걸 제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돌아오신 이후에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라든가 이런 새로 선출된 지도부들하고 만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 5당 대표 또는 5당 원내대표 이런 회동을 제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 또 아무리 이런 강대강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딪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게 또 국민이 바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일종의 이러한 접점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교 교수님은 여야정 협의체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성은 매우 높으나 성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한국당에서 강력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어요.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나서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어렵고요. 자연스러운 계기가 언제냐면 5월 8일 날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탄생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좋든 싫든 새 원내대표가 탄생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상견례 자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때 상견례 겸 자연스럽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해외 순방 마치고 오니까 외교적인 성과에 대해서 또 함께 공유를 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은 나도 나서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어렵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치가 실종이 되면은 가장 큰 책임은 이제 여권에 있지만 제1야당도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출구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쯤 정도면은 만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당면한 현안들이 탄력 근로 시간제를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또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5.18 진상조사위를 구성한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시급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만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5당 대표를 불러서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식이라든지 또는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조금씩 출구를 좀 모색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4월 국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21일인데 전혀 아무것도 나온 게 없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4월 국회도 이미 물 건너 갔죠. 지금 4월 국회가 5월 7일 날 막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 사실상 장애투쟁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한국당은 왜 장애투쟁에 들어갔는가? 제가 볼 때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대표 취임한 이후 첫 장애투쟁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황교안 대표는 보수의 중심, 보수의 아이콘으로 좀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강력한 장애투쟁을 통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이미지를 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황교안 대표 하면은 대표에 당선이 됐지만은 아직도 정치 신인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고 네. 또 공무원 출신의 이미지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장애투쟁을 통해서 좌파 독재라는 어떤 좌우 이념적인 프레임을 대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 대변이다 라면서 이제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수의 중심의 위치를 네. 차지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국면 전환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18 망언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또 세월호 망언까지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국면을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장애투쟁을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역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수 세력을 다시 결집을 해야 되겠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인해서 보수 세력이 사실상 네. 괴멸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결집해서 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총선, 대선까지 나가겠다. 이런 이제 총선, 대선 전략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강대강의 대치 국면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4월 임시국회도 빈손국회로 끝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여당도 책임있지만 야당도 이제 책임론이 불거질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가 지금 추경안이 이제 처리가 돼야 될 게 있는데 예, 예. 이게 또 발목을 잡히지 않겠습니까? 이 추경안 관련해서 저희가 당의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을 당리 당량만으로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총선용 선심용 돈 쓰기입니다. 자식들에게 빚 물려주겠다는 이 정권, 도대체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여러분? 경제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검토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세금을 쏟아부은들 언발의 오줌 누기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3당의 추경안 관련 입장을 좀 들어보셨는데, 뭐 산불이나 포항 지진 피해 이런 지원 방안이 포함된 예산안인데 이 같은 추경안을 놓고 이렇게 각 당의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추경안을 소개하자면, 일단 이번에 당정 협의를 가졌는데 추경안을 이번 25일 날 정도 제출해가지고 네. 최종 처리는 심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처리는 5월 국회에서 이제 완료를 한다라는 게 네. 이제 당정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들어가는 일종의 추경 예산안은 보면 한 7조 원 가량에 육박할 거로 보이는데, 네. 거기에는 여기 맞은 일종의 재난과 재해와 관련된 미세먼지, 그리고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대책 이런 내용들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 외에는 여러 가지 지역 SOC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개발 이런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예산들이, 복지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은 어떻게 이야기냐면 민주당은 이거를 다 같이 처리해야 된다는 해서 7조 원 가량 되는 거를 한꺼번에 다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한국당은 이거를 분리해서 두 가지로 분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재난 부분에 대한 추경은 하시라도 처리를 해주겠다. 네. 네. 그건 급한 문제니까 하겠다. 그런데 이 속에 들어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역 개발이라든가 복지 이런 예산은 원래 지난해 본 예산에서 넣어야 될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네. 이게 선제적 경기 대응 전략이라고 이렇게 해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좀 경기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엔 총선용 예산, 민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예산 아니냐. 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리를 안 해주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논쟁이 벌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7조 원 중에서 일종의 재해와 재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한국당도 대부분 해줄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나머지 지금 한국당이 민심 총선용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선제적 경기 대응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하느냐, 이건데 결국에는
추경 예산안은 저는 5월 국회 또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삭감하느냐가 여야의 쟁점으로 될 거로 보입니다. 국회가 파행이 되지 않은 이상. 네. 배 교수께서도 지금 뭐 추경안이 일부라도 일단은 통과가 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 뭐 다음 달부터는 뭐 전국을 돌면서 장외투쟁을 열겠다. 다음 주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부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추경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당의 주장처럼 재난 추경하고 비재난 추경을 분리할 경우에 한국당에서 비재난 추경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는 재난 추경과 네. 그리고 비재난 추경을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특히 이제 재난 추경도 굉장히 시급하지만은 지금 이제 앞으로의 경제 전망치를 보면은 GDP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에서 2.6%에서 2.5%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7년 4분기 이후에 지금 5분기 만에 최저 성장치를 보이고 있고 지금 수출도 굉장히 좋지 않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 여권에서는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 운영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재난 추경만 따로 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역시 이제 한꺼번에 처리가 될 텐데 그럼 거기서 최대한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 특히 이제 총선을 염두에 두고 총선용 섬신 예산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추경이 시기가 중요한데 그게 약간 5월이나 6월 국회 때 처리가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배 교수님 좀 언제쯤 시기를 예상하십니까? 이제 시기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죠. 아시는 것처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치가 실종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식물국회가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계속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특히 이런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좀 제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일하는 국회법 초안에 대해서 여야 5당 원내대표까지 다 사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일하는 국회 해서 재난 추경도 또 확장적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추경도 통과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야가 이처럼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 내년 총선을 앞둔 주도권 다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발언을 주거니 받거니 내놓자 다른 정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관련 발언들 이어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굉장히 좋아져서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아프시고 또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블랙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진짜 목적은 이제 대놓고 도로 친박 정당으로 폐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네, 총선까지는 이제 뭐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선 체제에 돌입을 했다고 봐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총선 공천 룰인데 이걸 이제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는 1년 전에 미리 이 총선 공천 룰을 확정을 해서 예측 가능한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친문, 특히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속속 귀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인 또 중심 인물이 양정철, 양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상 만든 오른팔로 분리가 되는데 지금 이제 민주연구원장으로 사실상 내정이 됐고 다음 달에 취임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부원장으로 백오름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철희 의원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대대적인 이제 총선 전략을 수립하고 또 공천까지 개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국당은 아직 총선 체제까지 돌입을 못 하고 있죠. 황교안 체제가 이제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 때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 때 속가낸 당협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금 황교안 대표 측근들이 제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253개 당협위원장들 전원을 사표를 받아서 상당 부분을 구제를 해서 친황 세력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당은 이제 TK
PK를 전략 지역으로 보고 그 지역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당은 어쨌든 간에 이번 대선을 좌우 이념 대결 프레임으로 몰고 네. 가서 보수를 결집하고 그대로 총선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강대강 이런 대치 정국을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김 의원님, 그 다른 당 지금 민주당하고 한국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당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총선 1년도 안 남았지만 예.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뭐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좀 규모가 작은 정당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선이 이제 내년 4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월 15일이 지금 좀 지났으니까 1년이 좀 채 안 남은 건데 지금 현재 보통 1년 전부터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 거대 정당은 이미 좀 총선 체제에 들어갔어요. 분위기가 보니까 장애 투쟁도 그 중에 하나이고 네.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의 말하는 것들 보면은 사실상 총선 뭐 260석 목표를 제시하고 이런 네. 거 보면 총선 체제 들어갔는데 그러나 이제 나머지 정당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양당제와 다당제 중간쯤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지금 결과를 보면 양당 중심으로 가되 나머지 정당들 의석을 좀 가져가는 그런 양상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정당들은 지금 선거제도가 개편되지 않으면 현 상태로는 굉장히 거대 양당이 상당히 의석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머지 이제 바른미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 등은 연동형 선거 비례대표제 네. 이거를 도입되기를 좀 학수고대하는 네. 그러면 이제 다당제가 뿌리낼 수 있는 게 되는데 과연 뭐가 선거제도가 옳으냐에 대해서는 사실 세계적으로 딱 정답은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의 유불리에 따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거제도 개편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나머지 정당들은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특히 바른미래당은 그 와중에 굉장히 지금 네. 당내 분열 양상을 띠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여야 사당 원내대표 내일 패스트트랙 때문에 만난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죠. 아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240석 발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해찬 대표가 요즘에 이렇게 굉장히 과다 목표 또는 이런 걸 제시하는 걸 보면서 왜 그런 것일까를 저도 한번 되돌아보게 돼요. 근데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가 보면 과거에 이런 대표가 아닐 때는 보면은 대선이라든가 총선 때 보면 선거 전략의 어떤 기획통으로서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과학적인 분석을 내놓는 현실에 가까운 이런 걸 했는데 요즘 내선 목표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굉장히 높은 걸 제시하니까 네. 이게 과연 덕담 차원에서 한 건지 굉장히 전략적 발언이라 한 건지 하는데 보는데 그전에도 보면 20년 집권론도 제시한 적이 네. 있고 그다음에 우리 50년. 측에서 대통령을 10명을 당선자를 내야 된다 해서 사실상 50년 집권론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그런 건데 이거에 대한 이해찬 대표가 여러 가지 전략적 포석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첫째 선거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4.3 보선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자는 못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소 침체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압승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혹을 좀 불려넣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크지 않았느냐.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근데 이제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집권당은 또 오만하게 비치면 또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내에서도 약간의 신중하게 발언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의석을 많이 얻으려면 저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거에 오히려 주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네. 잠깐만 짧게 네네. 얘기하면은 의도된 발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발언을 한 장소가 중요한데 네. 원외위원장 125명이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다 당선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당선이 되면은 현재 우리가 지역구 115명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당선이 되면 125명. 그래서 240석, 여기에 비례대표까지 하면 260석까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덕담 차원의 발언인데 문제는 그 구체적인 수치가 제기가 되니까 당장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 그럼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집권당이 총선에만 신경을 쓰는 거냐? 너무 오만하다. 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고 또 평소에 20년 집권론 또 50년 집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덕담 차원의 발언이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정확하게 얘기한 건 조금 오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정치는 고개를 들면은 패한다. 그래서 늘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해찬 대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원래 관료 출신인데 이제 정치인 황교안으로서의 좀 이미지를 좀 선명하게 부각하기 위해서 최근에 좀 그런 행보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전당대회 준비할 때만 해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최근에는 박 전 대통령 석방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그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뭐 이미지 변신이 아니고 노선을 확실히 정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전당대회 때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그리고 또 석방 문제에 대해서 약간 애매모호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발언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에 대해서 공론하는데 본인이 중심에 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강성 친박 그리고 태극기 부대를 확실히 안고 가겠다라는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계산을 했느냐? 결국은 보수를 결집하기 위해서는 집토끼 내부 세력부터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유영아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면회도 사절했고 그리고 배방 논란까지 배신한 친박 논란까지 제기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발언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포용해서 가겠다. 그런 인해서 보수를 다 결집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도 외연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황교안 대표의 계산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계산을 하게 된 데는 지난번에 4월 3일 보궐선거 때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지지율이 30%까지 육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감까지 가미가 돼서 나온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극우 정당의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보수가 30%, 진보가 30%, 그리고 중도가 한 30% 되는데 이 중도 30%를 잡지 않고는 총선 승리도 대선 승리도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상당히 좀 고민되는 지점이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대표의 발언 의도 하나 정도만 제가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총선 직전에 보수 세력이 분열이거든요. 그런데 보수 세력이 분열 중에 가장 우려되는 거는 뭐냐 하면 혹시 친박의 독자 신당이 생길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라든가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거리를 유지할 경우에 대한애국당이라든가 친박 세력들이 독자 정당을 만들게 되면 그게 몇 프로 정도 득표를 해가게 되면 굉장히 한국당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좁혀놔두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굉장히 전략적 고려가 첫째 상당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자유한국당 장외 투쟁할 때 이른바 태극기 지지 세력들 함께한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다음 달에 5.18 기념행사 광주에서 참석을 할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뭐 중도 외연까지도 벌써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원래 황교안 대표는 이제 참석을 고려하는 게 사실이에요. 참석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건데 그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게 있고 최근에 그 5.18 소위 폄훼 이런 망언 이런 거라든가 세월호 망언 이런 논란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한 이런 또 전략적 포석도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참석하고 싶은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지금 현재 황 대표 측에서 나온 그 언급을 보면 우리가 초청장이 오지는 않았는데 초청장이 온다면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5.18 그 망언 그 의원에 대한 징계 같은 게 굉장히 지금 솜방망이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초청장이 갈지 안 갈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제 역대 대표들은 작년에 홍준표 대표를 제외하고는 역대 그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라든가 이런 대표들을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라든가 정몽준 대표, 박희대 대표 이런 분들은 5.18 이 기념식에 다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초청장은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지금 5.18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5.18 기념식 참석이 웬 말이냐. 그 이유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김술래 최고위원에 대해서 지금 당원권 정지 3개월 그리고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라는 이런 솜방망이 징계를 하니까 굉장히 지금 5.18 유족들이 격앙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본인은 계란을 맞더라도 가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돌이 있더라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래도 이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황교안 대표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과 또 5.18 망언 또 최근에 세월호 막말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해야 되는 그 동시에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죠. 5.18 기념식에 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진정으로 5.18 유족들의 아픔을 같이 한다. 그리고 5.18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상 5.18 망언을 한 사람들에서 중징계를 해야죠. 네. 그리고 5.18과 같은 역사 왜곡 처벌 방지법에 대해서도 빨리 제정에 앞장서야 되고, 그리고 5.18 진상 조사위도 구성하는데 협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네. 이런 걸 안 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만 참석한다? 그럼 결국은 보여주기다, 쇼다, 이런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죠. 이번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결과적으로 한국당의 득이었을까요? 실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징계의 이 수위가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 국민의 어떤 눈높이로 볼 때는 지난번에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김술래 최고위원도 굉장히 무리가 되는 발언, 5.18 유공자를 이상한 괴물 집단이라는 이런 발까지 했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은 주최하고 영상 메시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덜 한다고 뭐 다른 수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최소한 김술래 최고위원의 국민의 눈높이는 제명에 가까운 징계를 바랐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미치더라도 그러면 당원권 정지 1년을 하게 되면 내년 총선에 나오기가 어렵게 돼요. 공천을 네. 못 받게 되니까. 그러면 1년이라든가 6개월 아무리 못해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3개월로 한 거는 그 진짜 이게 징계냐 하는 이런 과연 징계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충분히 낳게 하는 그런 수위라고 봅니다. 네, 5.18 망언 수위는 이런 게 더 많은 측면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세월호 망언도 이제 심의를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나와야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그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세월호 망언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까라는 것의 바로미터가 이번에 5.18 망언에 대한 징계 수위죠. 특히 이제 김술래 최고위원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란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며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 말대로라면은 5.18 유공자를 종북 좌파가 만들어낸 거예요. 네.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잘못된 역사 인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역사 인식의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 했다면 이런 역사 인식을 한국당이 그대로 공유한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를 해서 다른 당로부터 무슨 격려성 징계냐 또는 뭐 안마하느냐 이런 비난까지 들었는데 그럼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도 물론 매우 이례적으로 즉각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는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걸로 미뤄볼 때 세월호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강경하게 할 경우에는 결국은 강성 친박, 태극기 또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정도의 어떤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차명진 전 의원하고 그리고 정진석 의원하고 좀 달라요. 차명진 전 의원은 본인이 직접 말을 했고 그리고 정진석 의원 같은 건 이제 퍼와가지고 그걸 인용하는 듯은 말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중징계를 내려도 당에서 좀 부담이 덜할 거예요. 그래서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무거운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잇따른 망언, 막말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은 조금 더 눈높이가 높은 것 같습니다만 기존의 5.18 망언,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로 볼 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막말 징계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이셨습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대체정국 상황 아래서 매우 특이한 소식이 있는데요.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각각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죠.
다음 달에 유튜브 공동방송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유시민 전 대표가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움직임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유시민 전 대표,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 이사장이 제안한 건데, 그리고 이제 이거 유시민 이사장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일단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양 극단의 가장 그리고 인기 있는 유튜브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단 흥행에 성공을 거둘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나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한 말입니다만은 서로 굉장히 주장이 다릅니다만은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 일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좋은 그런 공감대가 되는 부분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국민들을 또 어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요 점에서 우리가 일치한다라는 걸 만들어낸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과연 그런 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거냐는 거는 이제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우리 나라를 걱정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좋은 방안을 찾아본다는 생각은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득실로 보면은 저는 만약에 이게 성사되면 두 사람 다 득을 볼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런 걸 하게 되면 일단 흥행에 성공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정치의 긍정성과 부정성인데 정치적으로 뭔가 성장을 하려면 무슨 자기의 강렬한 매니아 지지자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시민 이사장을 지지한 사람들을 육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육바가 확대되는 이런 모양을 갖출 수가 있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로 상당히 지금 새가 위축되고 좀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이번을 계기로 소위 홍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아니냐는 그런 정치적 일종의 계산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잘 하면 굉장히 또 얻을 게 많은 그런 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어떤 주제를 논의를 할지 또 어떻게 할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기도 안 정해졌고요. 근데 시기는 대략 예측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5월 23일 날 이날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나도 바쁘다.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는 거는 홍준표, 유시민 두 사람이 다 합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진행자도 이제 양측이 합의한 사람이 진행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야가 이념 대결로 지금 막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유시민 이사장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뜨거운 쟁점을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장 지금 뜨거운 정치 쟁점이 뭐냐면은 역시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남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연 뭐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지 또 소득주도 성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탈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한번 해서 지금 이제 특히 유시민 이사장이 하고 있는 알릴레오가 정부 정책에 대한 왜곡된 정보 그리고 또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자는 그런 취지의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흥행성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흥행성은 각각 뭐 유력 대선 주자라기보다는 그보다는 이제 보수의 대표적인 논격 또 그리고 진보의 대표적인 논객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흥행성을 성공할 것 같고 그럼 누가 이길 것인가 그게 궁금한데 저도 그거는 결국 두 사람 다 승리하겠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일단 각자 진영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줌으로 인해서 그 진영의 지지자들의 어떤 그 성향에 호소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이미 충분히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계산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모두 손해보지 않는 그런 장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 왜 지금인지 좀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혹시 두 분 어떤 좀 분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야가 지금 정면 대결 나가고 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 이제 장외투쟁을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총선을 겨냥을 해서 앞으로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좌우 이념 대결로 나가겠다는 그런 예고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보수의 논객 홍준표 전 대표를 불러다가 정치 쟁점에 대해서 특히 지금 이제 여야가 정면을 붙고 있는 이런 이념 대결 문제까지 공론화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계산이 담겨서 지금 시점에 던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주는 이번 한 주 여러모로 향후 전국을 내다보는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내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만나서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와 검찰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장외 집회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요. 잠시 보면서 이야기 나누죠. 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외투쟁을 하면서도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역시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좀 들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내일 논의를 하는데 이 패스트트랙을 실제로 그 상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전국의 아주 최대 분수령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내일 여야 4당이 이제 만나는데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패스트트랙을 할 경우에는 3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처리하려면 선거가 내년에 4월 15일이니까 지금 1년도 안 남았으니까 330일이 지나면 내일 하더라도 선거 20일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사실은 처리하더라도 법안으로 처리 의미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 어떤 게 되냐면 나머지 여야 4당이 한국당을 포위하는 이런 전국 구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 공수처법도 개정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당은 일단 이런 게 된다면 진짜 국회를 일정 기간 계속 보이콧하기는 어렵고 일정 기간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민주당과 나머지 또 이 규모가 작은 정당들에서는 이거를 꼭 자기네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내일 단판 회동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어떻게 그 전망하십니까? 이거 문서로 뭐 구체화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 이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매우 하는데.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바른미래당에 집약된 안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하고 서로 통일된 합의안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바른미래당의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이 내홍의 내용을 거듭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당장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손학규 대표는 나는 절대 퇴진하지 않겠다. 그래서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한 지붕 네 가족이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원래 최대 양대 주주인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기에 등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또 여야 4당의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당장 바른미래당이 안정이 돼야 된다. 근데 그 문제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합의가 될지는 정말 더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선거제 개편안도 4월 국회도 여야정 협의체도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국회입니다. 여의도에는 언제쯤 훈풍이 불까 싶네요.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